유병원 도피를 도운 운전기사 양회정 씨가 오늘 아침 검찰에 자수를 하면서 이번 사건은 이제 진실게임의 마지막 단계에 와 있는 건 아닌지 이렇게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네, 관련 수사가 속도가 붙고 있는 가운데 이 유병원 변수가 730 재보궐선거에는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최창렬 용인대 교수, 정군기 홍익대 교수와 함께 하루 남은 730 재보궐선거 막판 판세 전망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예. 자, 오늘 계저희들 계속 이제 관련 속보를 전해드리다 보니까 관심이 가는 여론조사가 하나 있어서 네. 어제 발표를 한 내용입니다만 그 여론조사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유병원 씨 이 발표 내용과 관련해서 국가수가 최근에 발표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25일. 여기에 대해서 믿느냐 믿지 못하느냐 하는데요. 신뢰하지 못한다가 57.7%나 글쎄요, 좀 됐습니다. 예상 외네요. 네. 정치평론가십니다만 관련 왜 사람들은 이 유병원 관련 이런 보도 내용 또는 이 국가수의 발표 내용 왜 믿지 못할까요? 먼저 말씀해 주세요. 저는 국가수를 못 믿는 게 아니고요. 예. 국가의 공권력에 대한 불신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네. 국가수도 국가기관이니까. 기본적으로 지난번 유병원 시신 발견이 6월 12일 날 됐는데 발표는 일단 나중에 했잖아요. 5월 달, 이제 7월 최근에 했잖아요. 그러면서 어떻게 저럴 수가 있을까라는 국민들의 의혹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의혹에다가 어떻게 그거를 10일 날 발견하고 경찰이 그렇게 무관심했을까. 그래서 경찰도 물론 이제 초동수사가 미흡했다라고 시인을 했습니다만 예. 또 검찰과 경찰이 일반 국민이 볼 때 이해하기 어렵게 뭘 발표를 하면 바로 또 검거를 한다든지 뭐 이런 거 굉장히 많았잖아요. 몇 건이 있었잖아요. 이런 것들이 볼 때 국민들이 상식적으로 납득이 안 가면서 국가수의 시신이 이건 과학자의 명예를 걸고 이건 시신이 맞다라고 얘기했음에도 불구하고 시신이 아닐지도 모른다라는 의혹이 자꾸만 SNS에서 자꾸만 떠드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누가 누굴 죽였을지 모른다 막 이런 얘기들. 그러다 보니까 국가수의 과학이라는 이런 것들 못 믿는 게 아니라 국가의 자체, 국가의 공권력, 다시 말하면 국가와 시민사회로 우리가 분리해서 본다면 국가 자체를 못 믿는 것 같아요. 대한민국 전체를 못 믿는다는 게 아니라 국가 대 사회, 국가 대 시민사회 분리로 볼 때 그 국가, 정부로서의 국가를 잘 못 믿는 것 같아요, 국민들이. 예, 알겠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예, 맞는 말씀이죠. 최창렬 교수 말씀 맞는 말씀인데 결국은 시신 발견하고 40일 만에 신원 확인했다. 이게 컸던 것 같아요. 냉장고에 유병원 시신이 있었는데 온 국민들 검찰, 경찰 수사 또 신원 확인 못 해가지고 40일 동안 바보가 됐고 반상회하고 온 난리 떨었지 않습니까? 이런 데 대한 실망이 국립과학수사연구소로 가면은 과학수사의 정말 총본산인데 이 국가수를 못 믿겠다 이런 조사가 나온 것 같아요. 참 이거 정말 정부 여당의 부신까지 이어져서 참 안타깝습니다. 이게 재보궐선거에 영향을 미칠까요? 미친다면 어느 정도나 미칠까요? 저는 유병원 시신 발견 그리고 지금 여러 가지 잘 못 믿는 게 저는 상당히 영향을 미칠 거라고 좀 봅니다. 이 선거의 구도라는 게 정권 심판론, 유병원 시신 발견이 정권 심판론에 불을 지핀 거예요. 사실은 이게 정권 심판론이라는 게 상당히 가라앉았었잖아요. 이번 재보궐선거 때 워낙 야당이 없는 전략 공천했기 때문에 그랬던 겁니다. 그런데 유병원 시신 발견되면서 상당히 영향을 주리라고 보고 결국 이제 정권 심판론 대 정권 안정론이겠죠. 그리고 지역 일꾼론 대 정권 심판론인데 저런 의혹 같은 거, 잘 못 믿는 거 이런 부분들이 지금 대개 이제 선거를 분석할 때 단일화 그리고 투표를 이런 걸로 분석합니다만 저변에 그런 민심의 영향이 있지 않느냐 저는 이렇게 봅니다. 알겠습니다. 네. 그래서 야권에서 좀 이런 프레임 들고 나온 거 아닐까요? 자, 무능 심판이라는 프레임을 들고 나왔고 여권에서는 야합 심판이라는 프레임을 들고 나왔습니다. 이번 재보궐선거 여야의 프레임 전쟁 바로 하나가 여당과 야당의 야합 심판 그리고 무능 심판입니다. 무슨 말씀이신지는 다 아실 겁니다. 재보궐선거 막판에 후보 단일화가 이루어졌죠. 새누리당에서는 이건 야합이다. 여기에 대해서 심판을 해야 된다는 얘기를 하고 있고요. 아니다. 지금 세월호 참사 이후에 정부의 무능을 심판해야 된다는 프레임으로 가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예, 야권 단일화, 야합이라는 표현까지는 쓰고 싶지는 않지만 어쨌든 인위적인 단일화고요. 정강의 정책이나 이런 합리적인 단일화가 아니고 후보 간에 개별적인 단일화를 하는 것처럼 하면서 또 연계를 해가지고 동작하고 수원 사실상 당 지도부 간의 교감을 거쳐가지고 한 인위적인 아주 정치공학적인 단일화인데 비판을 받아야 마땅한데 말씀하신 대로 지금 이 유병헌 사건의 여파가 너무 미쳐서 정권 심판론을 넘어서지 못하고 있는 따라서 정권 심판론적인 성격이 너무 강해서요. 역시 여당한테는 어렵고 야당한테는
권한위 공천 파문을 극복할 수 있는 좋은 호재가 되는 그런 프레임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예. 최 교수님께서는 전혀 이 여야가 항상 선거 때 꺼내든 전가의 보도가 있습니다. 그게 경제 활성화고 항상 단일화예요. 네. 경제 활성화도 전 여당으로서는 구사할 수 있는 하나의 무기입니다. 네네. 정책적 수단이니까 뭐 네. 그걸 비판할 수 없어요. 근데 어쨌든 간에 그걸 너무 자주 사용하는 것 같고 야당도 마찬가지예요. 단일화 문제나 야권 연대 문제는요. 당으로서 할 수 있는 겁니다. 대단히 자연스러운 부분이 있는데 특히 네. 이번의 경우는 공천의 그 전략 공천이 상당히 문제가 있지 않느냐라는 비판이 많이 제기됐었기 때문에 네. 그 야권 연대 또는 후보 단일화가 그게 선거구별로 됐든 네. 개인별로 됐건 당대당으로 됐건 어떻게 같이 결합이 됐건 간에 상당히 비판을 받는 거죠. 명분이 약하다는 거고 네. 또 유권자 연대에 기반하지 않은 단일화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단일화 비판받습니다만 야권으로서는 불가피한 게 있고 또 여권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나 중요한 거는 왜 항상 선거 때마다 야권은 왜 단일화를 이렇게 비판받아야 되며 왜 단일화를 비판받지 않으면서 할 수 있잖아요. 근데 그렇게 비판받게끔 하고 있어요, 야당이. 네. 그 부분을 우리가 비판하지 않을 수가 없고 여당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여당 대표가 경제 문제에 대해서 금리 인하 문제 이런 것들 너무 압박을 가하는 거 이런 건 대단히 바람직하지 못합니다. 그러다 네. 보니까 전가의 보도와 경제 활성화 정책 잠깐만 꺼내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를 할 수 있는 거거든요. 예. 네. 알겠습니다. 자, 이번에 재보궐선거가 치러지는 곳이 전국에서 15곳인데 격전지들이 좀 많이 꼽히고 있는 것 같아요. 저희들이 두 분이 사전에 질문을 드렸었죠. 네, 따로 격전지를 꼽아 오셨다고. 먼저 정군기 교수님, 네, 격전가 뽑은 자 격전지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어디 뽑으셨죠? 예, 동작을 저는 먼저 뽑았고요. 네. 나경원 후보의 그 독주가 예상이 됐는데 정말 그 인위적인 단일화, 그 정치공학적인 단일화를 했지만 어쨌든 뭐 표를 많이 실어주는 겁니다. 그러다 예. 보니까 야권 그 지도부에서는 골든 크로스를 쳤다. 이 뭐 따라가는 그 선을 그 쳤다고 올라간다는 거죠. 예. 그리고 또 하나는 예, 경기 수원병, 경기 수원정인데요. 예. 팔달은 그 손학규, 김용남, 네, 네. 이 저 그 전통적인 여권 지역에서 야당의 건물이 붙은 초박빙으로 예상이 되고요. 경기 수원정, 영통에서는 임태희, 박강원, 네. 여기도 단일화가 이루어진답니다. 효과. 저 두 곳이 다 그 동작하고 연계가 돼가지고 단일화가 이루어져서 그렇죠. 그 여야 간의 1대1 구도 속에 초박빙 구도로 그 예상이 됩니다. 단일화 효과가 크다고 보시는 겁니까? 특히 동작 같은 경우, 그 네. 다음에 영통 같은 경우는 단일화가 매우 크다고 볼 수 있죠. 왜냐하면 영통이 이제 근로자들이 많은 데인데, 그렇죠. 이게 그 야권표로 다 직결이 될 것 천호선 같아요. 후보가 또 사퇴를 네. 하면서. 네. 자, 이번에는 최창렬 교수님이 뽑은 지역인데요. 먼저 지역 격전지 어떤 보겠습니다. 곳이었죠? 저는 동작을 하고 수원병은 뭐 정 교수님하고 이제 같은데 예. 네. 전남 순천 곡성을 예, 뽑으셨네요. 전 영통은 야권이 원래 지지 성향이 강한 동네고요. 네. 유권자 연령도 20대, 30대, 40대가 70%가 넘습니다. 예. 대단히 야당성이 강한 데고. 그래서 저는 영통은 뭐 그렇게 큰 접전이 아니지 않느냐. 뭐 네. 뚜껑 열어봐야지 알겠습니다만 이렇게 보고. 근데 전남 순천 곡성이 지금 이정현 후보의 그 선전이 만만치가 않아 보이고. 특히 동작을과 순천 곡성이 사전 투표율이 굉장히 높았어요. 네. 사전 투표의 평균 투표율이 7.98%였는데 저기 전남 순천 곡성이 13.23%고 네. 동작이 13.22%였어요. 13.2%, 네. 그 높다라는 게 심상치 않아 보인다. 저는 그래서 두 개를 꼽았는데 동작을은 뭐 지금 말씀하신 정 교수님 말씀에 가름하기로 하고 네. 순천 곡성이 지금 과연 이정현 후보가 단지 대통령의 뭐 핵심 측근을 떠나서 지역주의 벽을 넘느냐 안 넘느냐의 문제입니다. 근데 지난번 윤장현 후보 같은 경우도 결국 이겼습니다만 여론조사는 좀 낮게 나왔으면 이겼어요, 결국 예. 이정현 네. 후보가 지방선거 때도. 여기 뭡니까 순천 곡성 이정현 후보가 상당히 앞서 나가더라도 어허. 과연 네. 이게 넘을까? 이게 관건일 것 같아서 그래서 제가 이제 꼽은 게 순천 곡성입니다. 예, 짧게 네. 그 순천 곡성도 관심 지역인데 뭐 좀 붙이실 말씀 있으시죠? 예, 저는 그 이정현 후보의 선전을 매우 평가를 하는데, 그래도 미워도 다시 한번 이 바람이 불면 네. 결국 당일날 뒤집어지지 않을까라는 그 새정치연합 쪽의 승리로 가지 않을까라는 예상을 해보는데, 예. 저 예상과 달리 만일에 이정현 후보가 승리를 한다면은 한국 정치사에서 지역주의를 극복하는 또 하나의 좋은 사례가 될 것으로 생각되는데, 네. 뭐 격전지에 동의는 하지만 그 수원의 영통 지역도 그 굉장히 2격 이상의 그 저는 격전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게다가 지금 서가번 후보가 순천이 뭐 고향이고 그리고 뭐 그런 그렇죠. 게 있습니다만 네. 정작 또 순천시장과의 관계 뭐 이런 것도 좀 영향을 미치지 않느냐 뭐 이런 얘기도 좀 잠깐 있었고요. 예, 그래서 저는 그 야권에서 더 확실한 승리를 가져가기 위해서는 서가번 후보보다 더 좀 그 영향력이 막강한 후보를 냈으면 선거를 쉽게 가져갔는데, 이번 선거를 그 제공한 원인 제공자도 그 서가번 전 의원이거든요. 예. 이런 점이 있어서 그 고전을 하고 있는 경우인데, 역시 그 미워도 다시 한 번이 통하지 않을까라는 예측을 알겠습니다. 한번 해봅니다. 네. 예. 자,
마지막으로 저희들이 그래서 지금 이 순간 재보궐선거를 한마디로 요약하면 무엇일까를 고민하다가 이렇게 결론을 내기로 했습니다. 저희 화면 뒤로 나올 텐데요. 몰라. 투표함 열기 전엔 몰라. 네. 투표함 열기 전에는 몰라. 네. 야, 역대 재보궐선거 중에 이렇게 격전지가 시간이 갈수록 더 많아지는. 그러니까 이제 선거 구도도 계속 바뀌고요. 네, 네. 초반에는 원래 세월호 참사에 대한 심판 때문에 야당이 유리하다고 생각했는데 이게 전략 공천 문제가 불거지면서 여당이 유리한 국면이었고 네. 그다음에 또 유병헌 시신 발견하면 다시 야당이 유리하고 또 단일화가 결부되면서 예. 네. 또 이제 마지막 가면 또 다시 이게 아직은 뭐 알 수 없는 동작을대로 수원 8달의 경우도 손학규 저 김영남 후보의 경우가 이 8달 지역이 굉장히 강고한 그리고 완고한 보수 지역이거든요. 예. 근데 지금 상당히 손학규 후보가 좀 앞선 것도 나오고 그랬어요. 그 공표 네. 전에. 그러다 보니까 정말 어느 지역 하나 영통도 그렇고 저기 뭐 순천 곡성은 저도 역시 뭐 정 교수 말씀에 동의를 좀 하는데 결국은 그 지역제 비역이 좀 어렵지 않겠냐고 예상합니다. 네. 그것도 알 수 없는 상황. 예. 그럼 누가 뽑았는지 모르겠는데 아직 몰라. 지금 알 수 없다. 예. 개표하기는 알 수 없다. 이렇게 네. 생각을 어떻게 해요. 보십니까? 저는 영남, 호남을 양쪽이 다 가져가고요. 수도권 6곳이 전부 격전지라고 봅니다. 제가 오늘 출연하기 전에 일간지를 다 분석해 보니까 예. 김포까지 또 평택까지 격전지를 꼽고 있더라고요. 아하. 그렇다면 수도권 6곳이 모두 그 초박빙 접전 지역인데 여기 결과에 따라서 저는 8대 7도 가능하지만 때로는 뭐 10대 5도 가능하고 뭐 9대 6도 가능하다. 그래서 네. 굉장히 그 판단하기 어려운 그런 선거가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예. 결국 이번 선거 뭐 앞서 다시 나왔습니다만 한마디로 네. 요약을 하면 참 저희들도 이런 표현 쓰기 좀 몰랍니다. 몰라. 아직까지 모르겠어요. 이건데 박빙, 자, 뭐 전문가시니까 그냥 뭐 스포츠 해설하시는 네. 분은 아닙니다만 네. 판세를 예상하신다면 몇 대 몇이 될까요? 뭐 한 15초씩만 드리겠습니다. 저는 뭐 예. 8대 7. 왜입니까? 일단 수도권에서 의외로 야권이 선전할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들어요. 네. 수원 같은 경우도 세 곳이 다 박빙이긴 합니다만 의외 선전이 가능하다고 보고 예. 또 역시 영호남은 뭐 호남 4군데, 영남 4군데 이제 원래대로 가져간다 이렇게 예. 본다면 8대 7 정도로 여당이나 야당 하나 석 차이 날 것 예. 같다는 그럼 생각이 새누리당 원래 의석에서 하나 잃고 새정치민주연합은 2개 더 얻는 식이 될 뭐 그런 것이다. 식인데 결국 어느 걸 승표로 할지는 또 기준에 따라 달라지겠죠. 네. 일종의 뭐 케네디 스코어 비슷한. 예. 정 교수님께서는. 예, 저도 뭐 8대 7 내지는 9대 6 정도로 보는데 네. 저는 야권이 조금 우세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됩니다. 야권의 그 막판 바람도 있고 네.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유병헌 그 사건의 여파가 너무 커서 네. 정권 심판론의 성격이 돼버렸다. 이런 점에서 야권의 우세를 점쳐봅니다. 알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8대 7이 될지 9대 6이 될지 저희들은 모르겠습니다. 투표함 열기 전에 모르겠죠. 아시는 네. 분은 바로 유권자들입니다. 지금 휴가철이긴 합니다만 많은 여러분의 투표가 결정이 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최창렬 교수, 정국기 교수였습니다. 두 분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